서울 황학동 도깨비 시장은 밤이 되면 더욱 활기를 띠는 곳이었다. 2004년 4월 밤, 이곳에서 음란 CD와 비아그라를 팔던 안모 씨는 장사를 마친 후 남은 물건을 정리하며 자신의 베스타 승합차로 향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끔찍한 비극의 시작이었다. 한 남자가 다가와 경찰 신분증을 내밀며 약사법 위반 혐의로 체포하겠다고 말했다. 안 씨는 당황했지만 경찰서를 자주 드나든 경험 덕분에 신분증이 조잡하다는 것을 눈치챘다. 그러나 이미 그의 손목에는 차가운 수갑이 채워진 상태였다. 차량을 운전하던 남자의 정체는 바로 유영철. 그는 이미 10여 명을 무참히 살해하고도 잡히지 않은 연쇄살인마였다. 그는 안 씨의 의심이 커지자 정체가 드러날까 두려워 살인을 결심했다. 유영철은 코팅 장갑을 끼고 잭나이프를 꺼내 안 씨를 공격했다. 칼날이 얼굴과 목을 향했고 차량 안은 금세 피로 물들었다. 안 씨가 쓰러지자 유영철은 그를 뒷좌석 밑으로 끌어내려 덮어두었다. 유영철은 차량 안과 자신의 손등에서 흘러내린 피를 보고 더욱 당황했다. 차량에 남은 혈흔이 자신을 잡는 단서가 될 것을 두려워한 그는 흔적을 없애기로 결심했다. 자신의 오피스텔로 돌아가 옷을 갈아입고 차량을 몰고 인천 북성동의 한 주차장으로 향했다. 새벽 1시경 유조차들 사이에 승합차를 주차한 유영철은 안 씨의 신원을 알아볼 수 없도록 두 손목을 잭나이프로 절단하고 비닐봉지에 담았다. 이후 약 300m 떨어진 월미도 방파제 바위 틈에 손목을 버렸다. 그는 승합차 안에 신문지를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였고 불길은 차량과 시신을 삼키며 점점 커져갔다. 결국 유조차들 사이에서 폭발을 일으키며 새벽의 어둠을 환히 밝혔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남자는 흥분에 몸을 부르르 떨고 있었다. 유영철, 그는 2003년 9월부터 2004년 7월까지 20명을 살해한 대한민국 최악의 연쇄살인범이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을 일삼는 괴물이 아니었다. 그는 주로 어둑한 골목길에서 위조한 경찰 수첩을 이용해 사람들을 속이며 금전을 갈취했다. 그의 위조 수첩은 진짜처럼 보였고 이를 이용해 불법 영업에 종사하는 이들을 협박하여 돈을 빼앗았다. 피해자들은 경찰에 신고하지 못한 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그 이후 절도 전과로 구속된 그는 감옥 생활 중 한 목사를 만나 잠시나마 종교에 귀의하려 했으나 법정에서 징역 10개월형을 선고받고 화가 나 목에 걸고 있던 십자가 목걸이를 부쉈다. 이 사건은 그의 신앙을 깨뜨리고 종교인을 첫 범죄 대상으로 삼는 계기가 되었다. 출소 후 그는 교회 근처에 위치한 고급 주택들을 주목하기 시작했다. 그는 부유층과 종교인을 동일시하며 자신의 불행이 그들로부터 비롯되었다고 믿었다. 한밤중 참을 수 없는 살인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고 고급스러워 보이는 한 집에 몰래 숨어 들어갔다. 그렇게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연쇄살인마 유영철의 끔찍한 첫살인이 시작되었다. 2003년 9월 24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고요한 밤, 충명여대 교수 이모 씨와 그의 부인은 평소처럼 단란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러나 둔기를 들고 그들의 집에 침입한 유영철에 의해 그들의 집은 끔찍한 비극의 무대가 되었다. 그는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고 잔혹한 살해 후 지문과 발자국을 닦아내는 치밀함을 보였다. 불과 몇 주 후 10월 9일 종로구 구기동에서는 또 다른 비극이 벌어졌다. 유영철은 주차관리원 고모 씨의 집에 침입해 그 가족을 차례로 공격했다. 둔기로 머리를 내려친 그의 폭력은 참혹했고 특히 고 씨의 아들이 내려오자 그는 잭나이프로 위협하며 복도로 끌고 가 해머로 머리를 내리쳐 잔인하게 살해했다. 이후에도 그의 범행은 계속되었다. 10월 16일 강남구 삼성동의 한 단독주택에서 또 다른 희생자가 발생했다. 유모 씨가 둔기에 의해 살해당한 채 발견되었고
이 사건을 통해 언론은 연쇄살인의 가능성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동일범 여부를 두고 경찰은 의견이 분분했다. 살인 도구와 상처의 차이로 인해 사건이 분리되어 조사되었다. 11월 18일 종로구 해화동의 단독주택에서 그는 김모 씨와 파출부 배모 씨를 둔기로 살해하고 금고에 불을 지르는 극단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없애려 했다. 3개월 된 갓난 아기가 간신히 목숨을 건졌으며 그의 범행에 사람들은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경찰은 CCTV 분석을 통해 그의 키와 신발 정보를 확인하고 수배 전단을 배포하면서 사건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2004년 3월 서울 마포구 신수동의 한 오피스텔. 유영철은 전화방을 통해 만난 23세 여성을 자신의 공간으로 불러들였다. 평범한 대화로 시작된 만남은 점차 차갑고 잔인한 계획의 연출로 변해갔다. 그날 그는 두 손으로 여성을 목 졸라 살해했고 시신은 검정 비닐에 쌓여 서강대학교 도서관 뒤 산속으로 옮겨졌다. 차분하게 시신을 묻은 뒤 그는 어둠 속에서 홀로 담배를 태웠다. 그의 머릿속에서 완벽하게 재구성되었고 본격적으로 연쇄살인을 계획하기 시작한다. 그 후 2004년 3월부터 7월까지 서울 마포구 오피스텔에서 연쇄살인범 유영철에 의해 총 11명이 살해당한다. 피해자는 주로 전화방 도우미와 출장 마사지사 같은 직업 여성들이었다. 그는 피해자들을 자신의 오피스텔로 유인해 살해한 뒤 시신을 16조각으로 토막 내어 검정 비닐에 싸고 안매장했다. 시신 일부는 서강대학교 도서관 뒷산에, 나머지는 서대문구 봉원사 근처 공사장 주변에 묻혔다. 유영철은 경찰관 신분증을 위조해 자신을 경찰로 가장했고 수갑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안심시키며 오피스텔로 유인했다. 도착한 피해자들에게 샤워를 권한 뒤 욕실에서 해머로 머리를 가격해 기절시킨 후 나이프로 살해했다. 그는 시신의 머리카락을 묶어 피를 빼고 시신을 토막내는 동안 물소리와 음악으로 소음을 감췄다고 진술했다. 범행은 초반에 쇠톱을 사용했지만 점차 칼만으로도 작업할 만큼 숙달되었다. DNA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 피해자들과의 신체 접촉을 피했으며 예외적으로 관계를 맺은 경우에도 지문을 칼로 벗겨내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그는 시신을 검정 비닐로 포장하면서도 자신의 지문이 남지 않도록 모든 비닐을 회수했다. 유영철은 피해자들의 공포나 고통을 즐기지 않고 피해자를 즉사시키는 냉혹한 방식을 사용했다. 그러나 살인 후 시신을 훼손하며 먹거나 특정 부위를 절단하는 엽기적인 행위로 욕구를 충족했다. 피해자의 팔찌 같은 소지품을 전리품으로 보관하며 살인의 순간을 회상하기도 했다. 그의 범행은 냉각기를 두고 반복되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간격이 짧아지고 범행 수법은 점차 숙련되어 갔다. 프로파일러들은 그의 행동을 전형적인 연쇄살인범의 심리적 특성으로 분석하며 그의 잔혹함과 계획적인 범행이 대한민국 범죄 역사에 큰 충격을 남겼다고 평가했다. 2004년 7월 15일 출장 마사지 업주의 신고로 유영철이 체포되었다. 출장 마사지 업주는 특정 번호로 호출된 마사지사들의 실종을 수상히 여기며 경찰에 신고했다. 처음 경찰은 이 사건을 단순 실종 사건으로 생각하며 유영철을 체포했다. 유영철은 조사 중 자신이 서남부 연쇄살인범이며 시체의 위치를 알려주겠다 하며 유인 후 도주를 한다. 하지만 11시간 만에 영등포역에서 다시 체포되었고 이후 자신은 아무 잘못이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조사 중 유영철은 사건의 살인을 자백하고 현장 검증에서는 추가적인 살인을 인정하게 된다. 경찰 조사 결과 최종 확인된 희생자는 20명이었다. 그는 2004년 8월 13일 구속 기소되어 2005년 6월 9일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되었다.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유영철의 범죄 중 하나로 기소된 이문동 살인 사건은 이후 정남규가
진범임을 자백하며 검찰이 명확한 증거 없이 사건을 유영철의 범행으로 엮어 유족들에게 혼란과 고통을 안기는 안타까운 일도 발생한다. 유영철은 사형이 확정된 지 19년이 지났지만 집행되지 않아 여전히 사형 미결수로 복역 중이다. 2007년 법무부가 사형 집행을 추진했으나 참여정부의 반대로 무산되며 사형제 존폐 논란이 재점화되었다. 유영철이 살해한 희생자들은 대부분 금전과 무관하게 그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 경찰은 그가 주로 율락녀 여성을 노렸다는 점에서 여성 혐오가 영향을 줬다고 발표했지만 유영철은 그저 집으로 유인하기 쉬운 대상을 찾았을 뿐이라며 경찰을 조롱했다. 그의 범행은 초기와 후기의 차이를 보였다. 초반에는 타인의 집에 침입해 둔기로 살해했지만 이후에는 자신의 거주지로 피해자를 유인해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는 방식으로 변화했다. 이는 주택가 CCTV에 자신의 모습이 포착된 이후 더욱 은밀하고 치밀한 방식을 취하게 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는 돈을 목적으로 성매매 여성들을 유인해 금품을 빼앗고 업주에게 전화를 걸어 좋은 사람을 만났다는 거짓말을 하게 한 뒤 살해하며 알리바이를 꾸몄다. 당시 경찰은 그의 체포를 프로파일링의 성공으로 자화자찬했으나 실제로는 성매매 업소 업주들이 주요한 역할을 했다. 업주들이 실종 사건을 수상히 여기고 전화번호를 추적해 유영철을 특정했으며 그를 유인해 붙잡았다. 경찰은 업주들의 요청에 따라 단 한 명의 형사를 보냈지만 이후 경찰이 체포의 공을 자신들에게 돌리며 자축한 사실이 드러나자 큰 비난을 받았다. 이 일은 후에 하정우 주연의 영화 추격자의 모티브가 되기도 했다. 유영철은 재판 중 판사와 충돌하며 피고인석을 뛰어넘어 판사에게 돌진하는 소동을 일으켰다. 당시 법정에는 그가 사용했던 망치까지 진열돼 있어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다. 수감 후에도 그는 교도관과 동료, 수감자들에게 끊임없이 문제를 일으켰다. 유영철은 교도관의 목을 조르거나 팔을 부러뜨리는 등 폭력적인 행동을 일삼고 야설을 밀반입하거나 난동을 부리는 반성 없는 태도를 보였다. 한밤중에는 나 사이코야 라고 외치며 위협해 교도관들이 그의 감방에 들어가기조차 어려웠고 일부는 그의 요구를 들어주며 문제를 무마하려 했다. 그러나 서울구치소로 이감된 뒤 얌전한 모습을 보였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유영철은 초기에는 밤마다 피해자들의 환영을 본다며 잠을 설치는 등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기도 했다. 유영철은 피해자 귀신이 자신을 괴롭힌다고 주장했으나 동정심을 유도하려는 술책으로 보였다. 유영철은 스스로를 소시오패스라고 주장했지만 전문가들은 신빙성이 없는 주장이라고 말한다. 그 후 유영철은 여자가 보고 싶다라거나 시체 옆에 있고 싶다고 말하며 극도의 외로움을 드러냈다. 사람들은 그런 그를 두고 강호순, 정두영 등과 함께 실제로 사형을 집행해야 한다고 입을 모아 이야기한다.